자, 물리적 환경의 배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중요한 것은 물리적 환경을 배치하는 것이다. 환경은 훈련생이 학습에 집중하기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하므로 특히 현장 훈련에서 중요하다. 현장 훈련 분위기가 훈련을 방해하는 산만함, 예를 들자면 소음이라든지 전화벨 등이 유발된다면 트레이너들은 이것들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강의실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가, 꾸며야 되는가, 배치.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뭐 배치뿐만이 아니라, 그죠? 배치뿐만이 아니라 어떤 매체죠. 자,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수업 매체의 준비 이런 것들이 이제 설치라고 합시다. 이건 시설이죠. 매체의 설치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강의실을 할 때는 우선 기본적으로는 소음이 나지 않도록 방음벽 같은 시설들을 해 놓을 수 있어야 되고요. 교실과 교실 사이에 약간 떨어뜨려 놔야 됩니다. 그런 말들을 전반적으로 들어간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쭉 봅시다. 물리적인 편안한 수준은 성공적인 훈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교실 온도가 극도로 높으면 학습을 방해하게 되며 덥거나 숨막히는 교실은 참가자들을 피로하게 만든다. 교실이 너무 춥게 되면 참가자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솜씨 발휘를 감소하게 한다. 물리적 환경을 배치할 시 소음, 조명, 장애물과 같은 물리적인 주의 산만을 고려해야 한다. 교실 밖에서의 소음은 문을 닫거나 조용히 하라는 행동 기여를 표시하고 적절치 못한 불빛은 참가자들의 주의를 끌지 못하거나 유인물, 투시물, 계획된 자료들을 전달하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한번 이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교실은 이런 교실이죠. 그죠? 이런 교실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봐보죠. 이게 뭐 칠판도 이렇게 있고요. 게시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교탁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일자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는 어떤 교실에 따라서는 사물함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방음 시설을 해가지고 부직포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요. 태극기도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위에 형광등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교실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딱한 수준으로 교실을 꾸며 놓게 되면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수업할 맛이 안 나죠, 여러분들. 근데 이런 교실은 어디가 낫냐면 강의실 교실에는 참 좋습니다. 강의실에는요. 자, 그렇다면 수업에 이런 수업만 있느냐? 아니죠. 그죠? 자, 요 수업이랑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어떤 포털 사이트에서 교실이라고 쳤을 때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는 이제 전자칠판이 들어가죠. 전자칠판이 들어가고요. 자, 화이트보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블랙보드나 화이트보드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흑색 분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보드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요즘에는 물분필로 해서 또는 녹말 분필 등을 이용해서 비춰지거나 또는 먼지가루가 분필가루가 날리지 않는 그러한 수업 칠판을 만들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책상 일자형이라고 되어 있었죠? 근데 이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별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놨죠? 그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토론 수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는 거 있죠? 여기 보시는 거. 이건 이제 방화시설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방화시설요. 자, 보시면 여기는 형광등을 하나 달아놨었는데요. 이거와 다르게 여기는 이제 요즘에 LED 같은 것도 두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왜 보냐면요. 여러분들도 교실 환경을 꾸며야 됩니다. 그죠?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받아서 수업을 할 그 환경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이때 어떻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지에 대해서 조금 많은 안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볼까요?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면 전자칠판 대신에 롤 스크린을 이용하죠. 근데 롤 스크린은 제가 봐서는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조도가 많이 낮고요. 조도가 많이 낮고 뿐만이 아니라 이게 렌즈 이제 빔 프로젝트에 보면 여기 렌즈 있거든요. 이 렌즈를 자주 갈아줘야 돼요. 이 렌즈가 상당히 비쌉니다. 이 렌즈가요. 그래서 이 렌즈를 갈 바에는 차라리 그 돈으로 그죠? TV 큰 걸 하나 사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요. 자, 이게 문화센터 같은 데에서 보면 이렇게 했던 자료 같은 것도 이렇게 둘 수 있는 공간이 돼 있죠. 여기 보면 이제 교실 바닥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나 원목으로 이렇게 좀 깔아놨었죠. 자, 여러분들이 거기 가실 곳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학교 마냥 교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회의장 같은 것들을 이제 교실로 꾸며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동 같은 것들을 원활하게 하는 그러한 교실도 참 좋습니다. 교실을 꾸며보는 게 참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자칠판, 화이트보드, 뭐 이렇게 LED 깔고요. 여기 보면 사물함 있고요. 여기는 개인적으로 이제 다과 같은 거, 뭐 손 씻을 때, 그리고 이게 학생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뭡니까? 사물함들이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죠. 뭐 이렇게 교실 하나 정도는 이렇게 꾸며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자, HR을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어떤 걸까요? 왜 이렇게 꾸밀 걸까요? 그렇죠. 여기는 우리가 수업 중에 보면 체육 수업, 이런 수업 말고 이렇게 체육 수업 같은 걸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그죠? 체육 수업 같은 데서는 이렇게 봉 같은 것도 있으면서 해야 되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산을 받아서 교실을 꾸며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이렇게 상담 플러스 이렇게 좀 밝은 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요런 거 하나, 그죠? 자, 이렇게 상담하면서 팀별 수업 하나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보고요. 또는 이렇게 개별화 수업 할 수 있는 거, 그죠? 이 전자칠판 대신에, 자, 녹말 분필로 사용할 수 있는 거 하나 해놓고요. 그죠? 자, 이게 두 번째 꾸며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렇게 강당처럼, 그죠?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보였던 강당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수업들을 하나 해보는 것도 낫다라고 이런 식으로 해요. 이렇게 강당처럼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꾸며서 교실 시설을 완료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예산에 맞게 교실을 꾸며야 함. 그죠? 자, 보통은 세 개의 교실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스마트 교실, 이게는 전자칠판이 들어가겠죠? 그죠? 자, 움직이는 책걸상, 또 상담실도 하나 해놓고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느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구축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일반 교실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일반 교실, 다시 일자형 책걸상에다가 그죠? 자, 분필 칠판 있고 게시판이 크게 있는 걸로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넓은 체육 시설과 체육 운동장과 같은 교실이라 되겠죠. 예를 들자면 여기서 뭐 발레라든지 레크레이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자,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들은 그래서 교실 구축 시 고려 사항이라는 것은 자, 조도가 되는 것이에요. 불의 밝기. 그죠? 불의 밝기는 60 럭스 이상 최소. 자, 최소 60 럭스 이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죠? 그다음 칠판은 자, 뭐가 되냐면 빛 반사 최소로 되면서 그죠? 굴곡이 있어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 곳. 그리고 분필 가루가 날리지 않는 칠판. 그러면서 뭡니까? 그죠? 분필 구매 비용이 적은 칠판. 다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화이트보드 칠판 같은 거는요. 이거 보실까요? 이게 화이트보드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또 하나를 보시면 텔레비를 이렇게 거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일자로요. 텔레비를 이렇게 있으면 요거 아니고요. 텔레비가 있으면 이렇게 고정시켜 놓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조금 더 비싼데요. 이게 고정을 시켜 놓으면 좀 더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칠판은 우리가 보드 마커를 쓰는데 보드 마커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죠? 자,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흑색 분필로 이렇게 하시고요. 시계 같은 경우는 자, 앞에 두기보다는 옆에 두는 게 좋습니다. 옆에 두시는 게 있고요. 선풍기는 옆에 두는 것보다는 천장에 두는 것들이 좀 더 공기순환을 이렇게 잘 할 수 있습니다. 공기순환을요. 그래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그 현장에 가시면 교실 똑같은 돈을 가지고 교실 배치와 시설을 잘 구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이렇게 상사의 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분들은 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요. 그죠? 다음에 컴퓨터 매체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는 중요한 것이요. 음향 장비 같은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뭐 TV 또는 뭐 스크린 뭐 그 중에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잭이 많이 필요합니다. 잭이 뭐냐면 그죠? 컴퓨터와 TV를 연결하는 요즘에는 자 블루투스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블루투스도 있고 뭐 전선으로 유선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다른 것 인터넷을 이용해서도 와이파이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은근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잭이요. 그죠? 자, 이렇게 했고 또 알겠지만 뭐 사물함을 넣을 것이냐라는 것들도 또 고려하셔야 되고요. 자, 물론 참고로 하나 빠졌는데요. 여기서는 뭐 LED가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들. LED가. 그죠? LED를 하시는 것이요. 교실 구축에 참 좋습니다. 좋아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냉난방. 그죠? 자, 시스템인데요. 보통은 그죠? 천장 에어컨 플러스 난방이 되는데요. 그때 뭐 소음 문제, 그죠? 냄새 문제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더불어서 선풍기도 한 4대 정도 놓으면 그죠? 보통 한 30평 정도에 한 4대 놓고 선풍기 이렇게 에어컨 돌리고 하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뭐 커튼 있죠? 커튼 같은 거, 유리창 같은 것은 햇빛의 방향 봐야 된다. 아침에는 어느 방향이더냐? 저녁에는 어떤 방향으로 해를 많이 받느냐? 우리가 앞을 보고 있는데 앞에 그렇죠? 뭐 석양이 진다라고 하면 수업이 안 되겠죠. 뭐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현장에 들어가면요 다 구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미 현장에는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이미 현장에는 자 이렇게 해볼까요? 교실 현장에는 시설이 구축되어 있음. 자, 여러분들의 역할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은 새로운 수업에 맞도록 교실을 배정하는 데 초점을 좀 더 줘야 되는 것이고요. 또 유지 보수 비용의 합리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 돈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한다면 아마 좋은 이미지를 회사에서 갖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209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HRD 프로그램의 실행 준비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씩 읽어보죠. HRD 프로그램의 실행에 필요한 환경이 정리된 후에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착수하고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훈련 과정의 개요. 자, 그렇다면 실행 준비를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여기서는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훈련 과정의 개요, 목적, 토픽, 좌석 배치 사유 등을 설명하는 교수 요목을 준비해야 되겠죠. 명백한 기대치를 제시하기 위해 교육과정 개요, 다시 말하면 자, 교육과정을 준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수업은 어떠한 수업이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루어진다. 그리고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강사는 누구다라는 교수 요목과 그죠? 이렇게 합시다. 교수 요목과 교육과정을 준비. 그리고 각 차시마다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교육과정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요. 자, 다시요. 교수 요목에는 강사가 누구고, 시간은 언제고, 장소는 어디면서, 자, 학습 내용은 무엇이고, 자, 강좌의 특성은 무엇이며, 수강료는 어떻게 되고, 등등에 대한 내용이고요. 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그죠? 자, 매 시간 배울 내용을 이렇게 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봅시다. 트레이너는 그러니까 훈련자죠. 교육 훈련을 받을 사람의 능력 수준과 학습 동기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다음에 학습자의 그러니까 훈련받는 사람들의 학습자들이 자, 교육 수준과 자, 학습 동기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요구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구 분석에 분명히 공부를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가 봅시다. 처음 만났을 때 서먹서먹하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 서먹서먹함을 풀어주는 게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서먹서먹한 거 풀어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협력 학습이라든지요. 또는 과정의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 서로 응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좀 준비를 레크레이션 같은 것들 좀 준비하시는 것도 낫죠. 세 번째, 자, 우리 210페이지네요. 트레이너는 교육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 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세팅물, 강의장 세팅물, 운영 매뉴얼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수업 실행의 기본 자료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그럼 이런 것들은 뭐가 있어요? 기본 자료는 우리가 교재라든지요. 또는 교구라든지요. 우리가 이번 시험은 실험을 할 거예요 라고 했는데 실험 도구가 없습니다. 그럼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배울 내용에 대한 이제 교재도 좀 필요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좀 준비를 해둬야 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210페이지 보시면 자, HRD 실행 준비 체크리스트 사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세부 준비 사항과
완료 여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저랑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만드시면 됩니다. 그죠? 좋아요. 자, 간단하게는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210페이지 HRD 실행 준비 체크리스트 사례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뭐 강사 섭외한테 필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죠. 그죠? 강사와의 계약한 사항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요. 뭐 통장 사본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교수 요목도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강사한테 이제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교실 환경 같은 것들은 뭐 전등이냐 또는 교육 매체가 잘 되어 있느냐 뭐 책걸상이 잘 되어 있느냐 뭐 그런 것들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 또 좀 해야 되게 음향 장비도 있고 또는 냉 난방 장치는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이게 왜 그러냐면 가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손이 되거든요. 그죠? 뭐 학습자들이 뭐 학생들이 파손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교수자들이 파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것을 변상 조치를 해야 돼, 변상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자료들이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수업 전에서는 뭐 출석부도 있어야 되고요. 노트북 호환이 되냐 안 되냐, 뭐 준비물 예를 들면 뭐 필기구라든지 노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고요. 또 하나는 뭐 아시겠지만 시간표 좀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이제 교수 요목과 교육 과정이 됐으면 복도에다가 이제 시간표, 교실에다가 시간표 붙이기도 하고 복도에도 시간표를 붙이지만요. 개인적으로 시간표를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굉장히 참 일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뭐 강의료, 뭐 수강증, 자, 또는 뭐 영수증, 돈을 냈으니까요. 영수증, 이런 것도 조금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가? 막 그런 것들도 확인해야 되겠죠. 자, 뿐만이 아니라 매뉴얼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료했냐 안 했냐 해서 체크리스트를 하나만 만들어 놓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수업을 설계하는 데 혹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2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은 HRD 기업에 있어서 HRD 유형을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많은 수업들을 지금 공부를 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면 자, 이렇게 한번 무조건 HRD는 세 가지의 유형으로 수업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줄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자, 개인 개발 플러스 뭘로 할 수 있다 했었죠? 자, 조직 개발은 경력 개발, 개인 개발에서 좀 조직이 포함된 거죠. 완전하게 조직의 효율화에 초점을 맞춰진 조직 개발 이렇게 조금 맞춰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이 중에서 요거 좀 세부적으로 나눈 것들이 HRD, 기업의 HRD 유형이라고 보시면 큰 틀에서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이 교재에서는 몇 가지로 이런 훈련들을 나눠뒀는데요. 대략 7가지로 나눠두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입직 훈련이고요. 뭐 신규자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계층별 훈련. 우리가 직위가 우리 그렇잖아요. 대리일 때 받는 훈련과 부장일 때 받는 훈련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차이점을 이제 계층별 훈련이라고 해서 유형으로 나눠 보고요. 전문 직무 분야별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회계부서에서 받는 훈련과 그죠? 회계 파트에서 받는 훈련과 또는 분명히 홍보 파트에서 받는 마케팅
부서에서 받는 훈련이 또 다를 겁니다. 회계는 자, 회계라든지 세무라든지 또는 격리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직무 훈련을 받을 것이고요. 홍보나 마케팅 영업 부서에서는 자, 서비스 훈련이라든지 고객 만족도 훈련이라든지요. 자, 다음에 고객 응대 훈련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즉 전문 직무 분야별로 직무 훈련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느 순간 우리가 또 경영자가 되었을 때 경영자 교육도 또 받아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직무 현장 교육 플러스 기능 기술인 양성 훈련 또 7번째로 외부 위탁 훈련 이렇게 좀 교재에서는 구별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입직 훈련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입직 훈련은 오리엔테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죠? 자,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 훈련으로 기업의 조직과 방침, 역사와 전통 등 조직체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와 조직체의 일원으로서 조직 생활에 필요한 자세와 태도를 갖추게 하는 목적으로 한다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 오리엔테이션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규자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조직 문화의 관점에서 입사 초기에 조직체의 전통 가치를 습득시키고 조직의 사람을 만드는 사회화 과정도 점점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에 대한 것들이 표 7-1번에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자, 다음에 계층별 훈련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직 계층과 213페이지 나오죠? 조직 계층과 조직 구성원의 신분에 따라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도 있다. 최고 경영청으로부터 시작하여 간부 또는 중견간부, 일선 관리자, 사원 등의 계층을 중심으로 각 계층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 계층 훈련이라는 것은 자, 최고 경영층, 우리 CEO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중견 간부 또는 일선 관리자 또는 사원 이렇게 계층에 따라서 필요로 되어지는 수업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상위 계층일수록 전략적인 과제를 그죠? 하위 계층일수록 실무 기술에 관련된 과제를 각각 강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고요. 자, 전문 직무 분야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무가 뭐가 있는지 한번 여기서는 어떻게 나누고요? 생산, 마케팅, 재무, 회계. 이때 재무라는 건 여러분들 기업에 가지고 있는 어떤 예산, 자산, 자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자산, 자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처리를 이 회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재무 회계를 하나로 놓는 경우도 있지만 부서가 큰 부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인사와 노무. 우리는 여러분들 인사 파트에 들어가겠죠? 인사 파트에서 이제 교육 훈련 부서로 배치가 될 겁니다. 만약에 기업에서 인적 자원을 했다고 하면요. 기획 파트에 있을 수 있고요. 국제 경영 있을 수 있고요. 경영 정보, 시스템 파트 등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요. 자, 경영자 교육은 MBA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MBA 그냥 보시면 되고요. 직무 현장 훈련은 OJT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우리가 OJT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앞장에서 열심히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는 깊게는 다루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외부 위탁 훈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여기서는요, 우리가 위탁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사를 불러오는 게 돈이 더 많이 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훈련을 하려는데 시설이 없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외부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기관, 그죠? 뭐 산업인력공단에다가 이제 위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직업훈련원에다가 위탁하는 것도 이런 것이 되겠고요. 다시요. 그다음에 뭐 산업, 뭐 인력공단이라든지요. 자, 직업훈련원에다가 이렇게 위탁하는 경우가 있고요. 연구 및 연수기관에다가 뭐 또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요렇게도 되겠네요. 이렇게 합시다. 산업인력공단 뿐만 아니라 능률협회라든지 예전에 많이 봤었죠? 또는 뭐 생산성, 뭐 본부 같은데 표준협회. 자, 이런 데서 이제 제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교육기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이렇게 합시다. 그냥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교의 석사를 받는 것도 역시 교육 외부 위탁 훈련의 교육 훈련 기관에서 대학교에 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경제 및 산업단체는요, 한국 뭐 무역협회가 될까요? 경제 및 뭐 산업단체 돼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여기서는 뭐 한국 무역협회라든지 또는 전국 경제인 뭐 연합회도 그렇고요. 경영자 뭐 총협회, 중소기업 중앙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그리고서는 해외 연수가 있겠죠. 자, 그래 해외 연수는 뭐 해외 연수 가는 거고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할 뿐이지 이 기관에서 하는 그 HRD 프로그램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죠? 굳이 이렇게 훈련 기간을 4개로 나눈다 라고 해서 이게 기술적인 용어 같은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기술적이고 기계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컨텐츠 그 수업에서 어떤 기관에서 어떤 수업을 주로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 합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교육훈련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그렇죠? 네. 자, 한번 읽어가 보죠. 교육훈련은 어느 조직이나 시간, 노력,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값비싼 활동이다. 따라서 교육훈련을 받는 것이 직무 현장에 유용하게 쓰여져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훈련 성공의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이, 트랜스퍼는 교육훈련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요. 그렇다면 전이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전이를 알아야지 효과적인 전이 방법과 자, 그에 대한 종류들을 알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갑시다. 교육훈련의 전이는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육훈련의 전이는 조직 구성원들이 직무 밖의 교육훈련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직무에 효과적으로 응용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교육훈련 전이의 유형에는 무전이, 부정적 전이, 긍정적 전이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종류에는요, 무전이가 있고,
자, 부정적 전이가 있으며 또는 긍정적 전이가 있습니다. 자, 무전이는 직무행동에는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죠. 다시 교육훈련에서 배운 내용이 직무성과와 연결되지 않는 경우. 간단하게 해봅시다. 배웠는데 몰라요. 쉽게 말하자면요. 그죠? 배운 내용이 직무성과와 그죠? 연결되지 않음이라는 뜻이죠. 배웠는데 모르는 겁니다. 무전이는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만 한 거죠. 이 무전이 되면 여러분들도 수업을 지금 제 수업을 무전이 됐다라고 하면 정말 슬픈 일이지요. 그렇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부정적 전이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렇죠? 부정적 효과. 이것은요, 긍정적 효과가 되겠죠. 그렇다면 제가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는데 배웠는데 부정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육훈련에서 배운 내용이 직무성과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았을 때 나타난다라는 뜻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육훈련이 이전에 학습된 직무 행동과 충돌했을 때 발생을 하는데 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우리가 이런 거죠. 어떤 직무 설계를 우리가 직무에 대해서 해오던 관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관례를 이제 바꿔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전이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이때 혼란스러워서 오히려 이것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그죠? 기존의 관례를 따라야 되나? 배운 대로 해야 되나? 이럴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부정적 전이입니다. 근데 이런 부정적 전이를 통해서 좀 이따 보면 이제 긍정적인 전이로 가겠지요. 자, 다시 보자면 제가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이러한 부정적인 전이가 어디로 가더라고요? 이런 긍정적인 전이로 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긍정적 전이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들이 또 충족이 돼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는 자,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가봅시다. 자, 긍정적 전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자, 4가지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요. 우선은 뭐 표로 만든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처음에는 교육훈련 참가자의 능력, 성격 등 특성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요. 둘째는 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설계의 문제인데요. 자, 이 뭐냐면 교육훈련의 내용과 그죠? 방법이 교육훈련의 전이를 촉진하도록 구성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구성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업무 환경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업무 환경을 고려하고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빠 죽겠는데요. 훈련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훈련 내용이 머리에 들어올까요? 아니지요.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시설과 장비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말로만 했는데 실험을 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기부여. 자, 예를 들자면 그거죠. 이런 교육훈련을 받았으면 나중에 성과급에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되겠죠. 많이 듣겠죠. 근데 그래요.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19페이지에 보시면 개인별 교육 이력 카드가 나옵니다. 그죠? 자, 이런 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두셔야 되는 건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들은 이미 여러분들 각 그 회사마다는 인사 부서에서 인사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인사 카드에 보면 교육 훈련 파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교육 이력 이런 옛날에는 이렇게 문서로 많이 했는데요. 요즘에는 문서로 하지 않습니다. 시스템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뭐 이렇게 표준 소재 개인별 교육 이력 카드라고 해서 조금 나오는데요. 저 원본을 보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여기 봅시다. 뭐 이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당연히 결제 라인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력 사항이 있고요. 교육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 보시면 경력에 따라서 이제 교육 기록이 조금 늘어나겠죠. 경력 개발이 되는 것이죠. 뭐 직급에 따라서 들을 수도 있고요. 또는 근무 기간, 우리 퇴직자 준비 기간, 뭐 신규자 준비 기간, 뭐 그런 식으로요. 또는 뭐 부서에 따라서도 들을 수 있고요. 담당 업무에 따라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상벌이 이게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그죠? 하나하나가 바로 교육 훈련을 받는 토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요. 그러면 또 한번 좀 내려와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교육 훈련 기록은 자, 어떤 것들을 하냐? 뭐 언제? 직위는 근무 부서는 교육 내용 뭐고 확인했다라고 비교 이렇게 나오는데요. 확인하면 관리자의 확인이 되겠죠. 그죠? 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 뭔지 파악하셨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변하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것도 다시 해야 될까요? 그럼 매년 훈련자들이 그죠, 한두 명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교육받는 사람은 뭐 한 달에 한 300명, 400명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걸 맨날 작성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요즘에는 다 전산으로 다 이렇게 좀 바꾸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전산 시스템 같은 것들을 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칠게나마 HRD 프로그램의 실행에 대해서 한번 쭉쭉쭉 살펴봤습니다. 자, 살펴봤는데요.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조금 쉬웠던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HRD 그 수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교사가 아니더라도 담당자로서 어떠한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가가 또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딱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수업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수업 방법에 따른 유형을 한번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의법이 있죠. 우리가 진짜 그야말로 가장 오래되고 보편화된 방법으로서 자, 굉장히 학습 내용을 빠른 시간 내에 대량의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굉장히 경제성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물론 이 강의법은 교수자 중심이고요. 다음에 문답법이 있습니다. 문답법이라는 것은 자, 소크라테스가 사용한 뭐 삼파법의 그 기원을 두기도 하고요. 이를 이어받아서 플라톤의 대화법에서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서로 물어보고 답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지식이 창출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문답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자, MBA 최고 경영자 과정에 좀 많이 쓰입니다. 자, 뭐 강의법 같은 거 이론 설명 할 때 굉장히 좀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토익법 같은 것들도 역시 뭐 MBA 과정에서 많이 쓰이긴 하는데요. 자, 우리 토익법의 종류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분임 토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은 분임 토의를 합니다, 여러분들. 자, 원탁 토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죠? 이건 뭐 원탁 토의라고 하면은 10명 정도의 인원이 둘러앉아서 뭐 고정적인 규칙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제 원탁에 둘러앉으니까 지위가 없는 거예요. 고하를 뭐 제거하고 지위 고하를 제어하고 자유로이 의견이나 태도를 표명하고 지식과 정보를 상호 제공해주는 그런 걸 이제 원탁 토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왜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 제가 이걸 왜 알려드립니까? 이걸 아셔야 되는데요. 자, 수업 방법에 따른 유형을 HRD 담당자가 알고 있어야지 수업 내용에 따른, 그죠? 다시요. 이렇게 한번 알아봅시다. 수업 내용, 그죠? 자,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만 효과적,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수업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 자, 수업 방법은 그래서 간단하지만 알고는 있어야지 상황에 맞춰서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공개토의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포럼이라고 하죠. 포럼. 그죠? 포럼이라고 합니다. 포럼.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전문가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전문가가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발표한 다음에 청중과 질의 응답식으로 토의를 우리가 버리는 것, 토의를 하는 것, 버리는 것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 이게 토론이에요. 이때는 전문가는 우리가 됩니까? 1 내지 한 3명 정도 되겠죠. 3명 정도. 그래서 공개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그죠? 여기 보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나, 둘, 3명 이렇게 있으면 여기 청중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자, 이게 이제 공개 토론이고요. 원탁 토론은 둥그렇게 앉아서 이제 하나씩 얘기해 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요. 그래요. 보통 커피숍에서 요즘에는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커피 한 잔과 함께 부드럽고 그죠? 수용적인 분위기 내에서 창의성이 확 늘어나는 그러한 분위기에서 이제 토론하는 걸 선호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건 말고 또 단상 토론이라고 있어요. 단상 토의죠. 이게 뭐냐면 심포지엄이라고 하죠. 심포지움이라고도 하고요. 그죠? 맞죠? 심포지엄. 자, 이것은 이거죠. 배심토야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죠?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대표자 4 내지 5명이 각기 다른 입장에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강연하고 참가자의 질문을 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의견 진술하는 것 등을 진술해요? 종합이 꼭 들어야 됩니다. 심포점. 이게 단상 토론이에요. 그죠? 그래요. 그러면 배심 토의 같은 것도 있고요. 패널 토론을 우리가 배심 토의라고 하죠. 좀 알아둡시다. 그죠? 배심 토의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패널이다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렇게 쓰죠. 패널, 디스, 커션 이렇게 합니다. 그죠? 자, 이게 뭐냐면 사회자가 있어요. 배심 토론은. 자, 사회자에 의해 특정 주제죠. 주제에 관하여 3 내지 6명의
뭐 3일 토론자가 자 청중들 앞에서 뭐 대화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뭐 배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표가 이렇게 청중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뭐 경영자 측, 여기는 예를 들자면 이거죠. 뭐 노동자 측. 그래서 대표가 이제 한 3명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합시다. 4명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청중들 앞에서 이제 하는 거죠. 토론을. 근데 여기 나오신 분들은 요 노동자를 대표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우리가 패널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요. 자, 이런 것들로 해서 토론회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뭐 분임 토의를 제일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알아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합시다. 자, 이런 토론의 방식들 그죠? 한번 알아보는 것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그죠? 어떤 발명품 같은 거에 대해서 조를 나눠서 할 때는 뭐 간단하게는 분임 토의가 나겠지만 발명품에 대해서 결과 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그죠? 발명품이 좋다 나쁘다 이제 결과에 대해서 이제 점수를 매길 때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는 뭐가 낫겠습니까? 그죠? 제가 분임 토의가 나을 거고 또는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뭐 경영자와 노동자 얘기할 때는 뭐 배심 토의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요. 그리고 어떤 결정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할 때는 뭐 단상 토의 같은 것들도 할 수가 있겠네요. 뭐 이런 토의법들도 역시 수업 방법의 하나로서 사용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런 전문가라든지 잠깐만요. 전문가 여기서 대표자 4, 5명 그죠? 다음에 여기서 사회자의 특정 3명의 토론자 요 분들이요. 지금 말했던 요 분들이 다시요. 자, 요 분들 있죠? 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대표자로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이분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 거고요. 그죠? 자, 그 과정 속에서 뭐가 일어나더라? 그렇죠. 학습이 일어나더라 라는 것들이 도입법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요. 자, 그리고 뭐 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해 보자면 뭐 네 번째로는요. 뭐 시범도 있을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교육, 코칭 같은 것도 해볼 수 있고요. 여섯 번째는 뭐 역할 놀이 같은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사이코 드라마 같은 거죠.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를 역지사지하면서 문제 해결책이라든지 어떤 공감대를 이뤄가보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요, 뭐 문제 해결식 방법이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자, 학습자가 주어진 문제를 사고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학습이 스스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문제 해결식이죠. 다시요. 학습자가 주어진 문제를 사고를 통해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학습이 되는 거 문제 해결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어려운 문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보면 뭐 어려운 수학 문제 같은 것들 있죠? 이거 혼자 끙끙하면서 알아가려고 했던 거 있죠? 그게 다 문제 해결식인 거예요. 그렇죠? 또는 뭐 모듈식 수업이 있네요. 그죠? 이것은 뭐 잘게 쪼개서 뭐 하는 건데요. 우리가 뭐 예를 들자면 어떤 큰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를 나누는 소주제를 좀 나눠서 그죠? 나눠서 하는 것들을 우리가 모듈식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뭐 OJT라든지요. 그죠? 뭐 오프 뭐 JT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직장 내에서 하는 거, 직장 밖에서 하는 거.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수업 방법이더라. 아니면 OJT나 OJT는 좀 지웁시다. 어차피 우리가 종류로서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자,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느냐 또는 팀으로 하느냐 뭐 그렇게라도 한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의 실행에 따른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수업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디테일하게 특히 이제 토론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자, 조금 더 쉰 다음에요. HRD 프로그램의 평가 파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